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여전히 전문가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집값 폭락할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거래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도 전문가들의 대답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른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집값 6에서 10% 오를 거고 서울, 강남, 분당 이런 데 오르고 세금 낼 여력 있으면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다는 전망이 계속되는 시장입니다. 이들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서울의 아파트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공급 부족의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부족 주로 얘기를 하면서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새 집은 이제 많이 안 짓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구,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아파트값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이 원룸에 살면서 3천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억 넘는다는 아파트를 사줄 수요가 아님에도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가구 수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항상 수요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인 수급과 정책적 수급을 살펴봐야 된다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리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심 내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멸실이 많이 이루어졌고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집값은 오를 수 있었어요. 여기에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주택 투기 붐이 불면서 집값은 걷잡을 수 없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멸실은 되고 여전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멸실 이후에 지어지는 집들 1.2에서 1.5배의 집으로 다시 공급되고 있고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수많은 공급을 약속했고 이 공급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집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책적 수급 측면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불필요한 주택수를 줄이고 똘똘한 한두 채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지는 않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물량을 내놓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니 공급은 넘쳐나고 사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막히고 또 대출을 받더라도 빌리는 값이 비싸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봤을 때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도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실 통계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16년, 17년 재건축 관련 정책 때문에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멸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멸실보다 입주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순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됐고 19년도 예상했을 때 3만 7천 세대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만 2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순증을 이룬 상황이에요. 이제 남은 건 그동안 진행돼 왔던 집들이 시장으로 쏟아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집들도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민간 아파트 41만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0%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나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세종시 오른다고 얘기하는 지역의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41만 가구 엄청난 숫자죠. 이들 공급 안 한다는 민간 아파트의 공급 수치입니다. 돈 벌려고 분양하는 아파트 내년에만 41만 가구가 쏟아져요. 민간이 공급 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급하고 있고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짓겠죠. 그렇지만 이거 부족하다고 노래를 해서 나라 차원에서도 공급 대책을 세웠죠. 이 물량도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8.4 대책을 통해서 서울에 36만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비사업으로 20만, 또 서울 말고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127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죠.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 균형 공급하겠다고 두루두루 전 지역에 수많은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사전 청약을 통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죠. 3기 신도시 언제 기다리냐고,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느니 오래된 집이라도 두세 배 된 집값이라도 지금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들 노래를 했는데 새 집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 지역에 공급하면 못하냐고 막 이런 비난들을 많이 했는데 도심주택 공급 후보지 총 15만 호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발굴한 13만 호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서울 가까운 도심 지역의 우수 입지를 다수 발굴해냈습니다.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인천의 도화역, 경기도 성남 금광동, 광명 8구역, 또 부산 대구 이런 데도 발굴을 했죠. 역하고 가까우면 더 좋은데 역세권 후보지만 3만 가구 넘게 추진을 합니다. 민간이 반대해서 공급 안 될 거라고 이런 비난들을 많이 했지만 이거 통합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한 지역들이 선정이 됐어요. 광명 뉴타운 해지구역이나 성남 원도심 이런 지역들은 쪼개기가 성행하거나 사업이 어그러져서 지지부진했던 지역들이죠. 위치는 좋지만 사업이 안 돼서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해서 위치도 좋고 주민도 좋고 공급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맨날 딴지 걸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태릉지구 여기 지금 계속 사업 경과를 공개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창릉 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했고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태릉도 지자체 협의를 해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확보를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수락산역 역세권 하계 5단지 이러한 물량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제발 좀 정책을 신뢰해 달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죠. 용산 캠프 같은 경우는 오염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오염 정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고 추진 예정이죠. 용산 정비창 굉장히 좋은 위치죠. 여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상암 DMC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한번 시작된 공공의 사업들은 결국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 외에도 서울시도 나서서 하고 있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분인데 이분 서울시장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서울 곳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지역에 오세훈표 재개발, 민간 재개발 절차를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민간 정비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5년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들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후진 집들은 사라지고 모두가 선호한다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지금 서울 전역이 개발에 들어가고 있어요.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의 멸실은 이제 일어나지 않죠. 멸실로 사라졌던 수많은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서 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제 서울 도심 내 같은 경우 멸실이 돼도 노후 불량 주택들이 멸실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멸실로 시장이 자극될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어지는 새 집들은 차근차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차고 넘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선택지는 많아지고 있는데 집이 필요하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이러니 기존 집들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 절벽을 보였고 거래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수준으로 거래가 사라졌어요. 가격은 최대 상승을 보였다는데 거래량은 9년 만에 최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을 했죠. 금융위기가 닥쳐서 은행 몇 개가 사라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수준으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거래 침체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 1년 전보다 40% 넘게 떨어졌죠. 이렇게 거래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된 거 살펴보면 1억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비싸게 얘기하는 집들 장부상에만 있는 금액이지 실제로 거래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평균이 5억 5천인데 1억 이하 거래가 40%를 차지하고 있죠. 저가만 팔리고 저가만 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수는 그나마도 법인 다주택자로 추정되고 있어요. 저가 아파트 매수자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하 사면 단타 치고 이익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거 1억 이하에 사놨다가 1억 2, 3천에 개인에게 넘기려는 계속 벌여왔던 수작에 불과합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보유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 사지 않고 대기하고 있죠. 법인들이 저가의 지방 아파트 1억 미만짜리 이런 거 사는 게 전부입니다. 더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완화나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래 절벽 시기가 왔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사이트 회원수 매물 건수 2배나 늘었죠.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 이거 아니죠. 집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빚내서 뛰어들었고 오른다고 하니까 빚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는 안 사고 있고 더 사고 싶어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못 사고 있고 그래서 거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분상제하면 공급 부족해지고 그래서 지금 집 사야 된다고 그렇게 펌프질을 해댔지만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의 돈 쉽게 빌려서 집 사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띄우고 하면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예전부터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장난질이 끝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장난질에 노란한 사람들은 이제 그 대가에 시달릴 상황이 됐어요. 빚 잔뜩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려 하고 있고 금리는 6%대로 성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끌족들 불안할 수밖에 없죠. 2%대 빌렸던 금리가 6%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 원래 부담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과 생활의 궁핍을 겪게 됐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 세계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정권 바뀌면 대출해주고 금리도 낮춰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안 올린다던 금리 올해만 4차례에서 8차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그 후폭풍으로 인플레가 오고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긴축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차 대조표의 규모 조정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
돈을 직접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미국 국채 계속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는데 이제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돈을 흡수하겠다는 뜻이죠. 코로나 전에 4조 달러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8.6조 달러로 근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체중을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다이어트에 들어가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치부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완화해주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긴축을 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거 긴축 발작을 걱정을 하는 거죠. 긴축 발작, 디폴트가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집값 오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가계부채가 있는 대로 부풀어 올랐는데 이걸 급속도로 조이면 빚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게 금융권까지 전이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우선일까요? 능력 안 되게 대출 받아서 빚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가 됐든 결국 빚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적인 리스크가 눈앞에 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실상 그 집값을 떠받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줄 사람이 없죠. 인구 절벽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죠. 순인구 감소가 2년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인구는 급감을 하고 노인만 많은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2천만 명 넘게 줄어들 상황입니다.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감소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돈 벌어서 집 사줄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돈 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왔지만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개인소득 사상 첫 감소를 보였죠. 그나마 수도권이 돈 잘 번다고 하고 서울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로 개인소득은 사상 첫 감소를 보였어요. 소득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올라간 집값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죠. 4.2% 증가하고 2.4% 증가하고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 98년도 IMF 이후에 처음이죠. 근데 이 2배 오른 집값 벌어서 감당해 줄 수 있을까요? 집값이 2배가 된 이후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비싸게 집 사줄 사람이 많아서 오른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빚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사줄 사람은 없는데 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모든 지표들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대출을 완화해서 집 사주게 해줘야 한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집을 다시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